안녕하세요. 소설 낭독해 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입니다. 소중한 시간 찾아와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단편 소설은 김현숙 작가님의 작품 그 여자의 6번째 눈물. 작가의 말 들려드리며 바로 본문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딸 많은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난 그 여자. 어쩔 수 없는 남아선호의 기류를 피할 수 없었던 가풍.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으나 자신 또한 남동생이 더없이 귀하고 예쁘기만 했기에 대물림처럼 남아선호 사상을 피할 길이 없었음은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일 뿐이다. 그 여자의 6번째 눈물. 김현숙. 누나, 제발 잘하고 살아요. 새벽이나 밤에 전화벨 울리면 가슴이 철컹한다니까요. 세 누나 중 이번엔 또 어떤 누나 차례인가 하고. 한 차례 긴 한숨을 토하며 동민은 취중 진담인 양 생전 안 하던 말을 웅얼거리며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다. 짙은 술래음과 비틀거리는 몸짓이 뭔지 모를 슬픔을 안겨주어 채연은 가슴에 싸한 통증을 느끼며 말없이 그를 배웅했다. 남자답게 잘생긴 모습에 든든한 체구, 모나지 않은 좋은 성격은 그렇고 그런 매우 평범하디 평범한 채연의 친정 5남매 중 단연 돋보이는 존재라 꼽을만 했다. 위로 딸만 셋을 내리둔 채연의 어머니가 4번째로 아들 동민을 낳은 후 세상을 다 얻은 기쁨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는 게 능히 납득될 만한 아이였다. 채연의 세 자매인 시연, 채연, 미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세 딸 밑으로, 그러니까 집안의 첫 아들로 태어난 동민은 어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태어난 것일지도 몰랐다. 주위의 크나큰 사랑과 관심, 기대는 거기 비함 한낱 덤일 뿐인 상당히 불리한 포지션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고. 채연의 동생을 보는 눈엔 늘 그러한 까닭모를 연민이 깔려 있었다. 과묵하고 잔정 없는 경상도 출신 채연의 아버지는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밤이면 나란히 누워 잠든 세 딸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푸념을 토로하곤 했다. 쓸데없는 가시나들만 있어갖군 웃자면 좋겠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잠든 딸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토해내는 아버지의 한숨소리엔 짙은 외로움과 서글픔이 묻어났다. 미처 잠들지 못한 채연은 축축히 젖어드는 아버지의 음성에 이불 속으로 더욱 몸을 웅크리며 몸을 떨었다. 어쩌다 아버지의 손길이 이불 속을 파고들며 채연의 발을 만지기라도 할 때면 짐짓 몸부림을 치며 이불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세게 내차버리곤 했음도 다 까닭이 있는 몸짓이었다. 딸의 존재란 어찌하여 아버지에게 그토록이나 쓸데없는 존재인 것일까? 왜 세 딸은 단지 밑빠진 독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부어도 부어도 아버지의 마음, 그 텅 빈 속을 채울 수 없는 존재. 어린 채연에게 그러한 명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아니, 어쩜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흔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맏딸답게 유순하고 활달한 성품의 시연.
좀채 말이 없고 내성적인 미연. 그 사이에서 유독 까탈스럽고 예민하여 채연을 가장 키우기 힘들었다는 어머니의 하소도 어쩜 그녀의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었을까. 조부모의 적적함을 덜어주기 위해 한동안 시골에 보내진 것도 왜 하필이면 세 딸 중 자신이어야만 했는지 채연으로선 도무지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로 인해 채연이 유년기의 한 시절을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풍요로운 전원 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었음은 축복이었다. 그것은 더할 수 없이 복된 시간이었음을 성장하며 채연은 점차 깨달아갔다. 취학 전 1년을 시골에서 보낸 채연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위해 비로소 서울로 올라왔다. 채연에게 서울의 집은 몹시도 낯설고 생경하기만 했다. 1년 새 남동생이라는 존재가 태어나 어머니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모습은 경이롭기만 했다. 갓난아기 남동생과의 첫 대면의 순간 채연은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동민을 향한 첫 눈물이었다. 저릿하고도 뭉클한 안쓰러움. 아기 부처처럼 깎아놓은 밤톨처럼 잘생긴 아이에게서 순간 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으나 어쨌든 채연은 그렇게 동민과 상면했다. 그러나 그해 봄은 채연에게 소외와 서름의 계절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첫 달인 3월 내내 산후 몸조리로 꼼짝할 수가 없었던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해 채연은 다들 학부모가 따라다니는 학교 생활을 오직 스스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입학식엔 겨우 집안 도우미 언니가 동반하여 학부모 노릇을 하였으나 날마다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시골에서 야생마처럼 단련된 심신으로 생전 처음 겪는 집단 생활에 채연은 그렇게 홀로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란도새를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동민을 품에 안고 헝건히 잠들어 있거나 젖을 먹이고 있었다. 그럴 때 어머니 모습이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학교 잘 다녀왔나? 공부는 재밌드나? 동무들은 많이 사귀었나? 건성인 양 채연을 향해 그렇게 물어오는 엷은 미소 띤 어머니의 눈길은 그러나 시종 동민에게서 떠나질 않았다. 겨우 7살에 불과한 둘째 딸이 나름의 고독과 소외 속에 새로운 집단 생활에 적응하느라 홀로 고군분투하는 일 따윈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었다. 동민. 그러나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채연 또한 조그맣고 꼬물락거리는 존재가 더없이 경이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채연의 7살 인생은 그렇듯 홀로서기의 외로움으로 시작되었다. 채연의 동네는 당시의 부촌으로 일본식 적산 가옥이 많은 안정된 주택단지였다. 때문에 학부모들의 치맛바람 또한 대단했다. 때를 지어 거의 매일이다시피 학교를 드나들며 담임교사를 보필하는 수준이라 자연히 부유층 학부모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등이 형성되어 가는 듯한 묘한 분위기였다. 더구나 동네 가운데 교회 옆엔 당시로선 희귀한 명문 사립 유치원이 있고 부유층 아이들은 대부분 또한 그 유치원 출신이라 어찌 보면 입학 전부터 이미 특권층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채연은 시골에 내려가기 전 여동생 미영과 함께
매일 유치원이 있는 그 교회 마당에서 뛰놀았다. 교회가 바로 집에서 지척의 거리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유치원에서 배우는 노래와 춤, 그곳의 분위기, 그 모든 것을 체감할 수 있어 더없이 좋았다. 우리들은 모여 사는 꾀꼬리고요. 우리들은 춤을 추는 나비랍니다. 그런 따위에 노래가 들려오는 교회 마당에서 마음껏 뛰놀며 채연은 유치원 창 너머에서 진행되는 많은 것들을 습득하였다. 말하자면 수줍고 미온적인 태도로 유치원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나오는 소극적인 부류의 원생들에 비해 채연은 수업료도 없이 유치원 과정에 많은 것을 학습한 셈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근 한 달간 주로 노래와 유희만을 배우는 시간에 채연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 담임의 눈에 띌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뽐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어깨너머로 배운 명문 유치원 과정의 도강 덕분이라 할 만했다. 김채연, 넌 어느 유치원에 다녔니? 담임 교사는 어머니가 전혀 학교에 나타나질 않는 존재감 없는 채연이 유독 춤과 노래의 뛰어남에 놀라 그렇게 물었을 정도였다. 어인 연유인지 모르나 어머니가 학교에 전혀 나타나질 않는 아이치곤 공부 잘하고 예능에도 소질을 보여 눈에 띄는 아이라는 점이 담임교사에겐 상당히 의아했던 것일까. 채연이 마침내 사건을 일으켜 어머니 대신 가정부 언니가 학교로 호출당하는 일을 계기로 밝혀진 내막이 그를 증명했다. 학기 초에 어느 수업 시간 공부도 못하고 장난꾸러기인 뒷자리 머슴애가 집요하게 채연을 괴롭혔다. 양갈래로 따내린 채연의 머리를 채찍이듯 손으로 휙 잡아당겨 흔들거나 연필 끝으로 채연의 뒤통수를 콕콕 찌르며 킬킬거리는 행위를 수업 내내 계속했다. 하지 말라니까. 머리를 흔들며 채연이 온몸으로 거부의 뜻을 표했으나 머슴애는 막무가내였다. 순간 채연은 자신의 걸상에서 휙 몸을 돌려 두 주먹을 꽉 쥐고는 아이를 패기 시작했다. 머슴애가 앉은 채 상체를 뒤로 빼며 피하자 아예 그의 책상 위로 올라가 머슴의 머리를 마구 두들겨 팼다. 전원에서 마음껏 뛰놀며 시골 아이들과 어울린 야성의 기질이 그대로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 담임교사는 혼비백산 황급히 채연을 제지했고 방과 후 채연을 조용히 불러 어머니와의 상담을 제안했다. 담임에게서 건네받은 가정통신문을 들고 와 어머니에게 전하며 채연은 그의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없이 홀로 등교하며 쌓여온 입학 초기부터의 서러움이 본물처럼 터져나온 탓이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어머니는 산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라 거동이 자유롭질 않다며 이번에도 당신 대신 가정부 언니를 학교에 보냈다. 채연의 담임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학부모에게 보내는 훈령을 가정부 언니에게 전달했다. 학습 발달, 고루, 양호하며 명랑쾌활한 학생이나 행동의 절제를 위한 보다 엄한 가정교육을 요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통신문이었다. 놀라움에 딸을 질책하는 어머니를 향해 채연은 엉엉 울며 대꾸했다. 엄마가 학교에 안 와서 선생님도 날 미워하고 애들도 날 무시한단 말이야. 어린 딸의 격렬한 반응에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낯빛으로 그러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뜻을 표했다. 선생님을 보러 가려면 우선 몸이라도 좀 씻어야지.
그리곤 목욕용품을 챙겨 들더니 잠든 동민을 채연에게 맡긴 채 좁디 좁은 일본식의 작은 욕실로 들어갔다. 연이어 물소리가 나며 어머니가 목욕하는 기척이 들려왔다. 채연은 새근새근 잠든 동민을 내려다보았다. 여리디 여린 윤곽이나 누가 봐도 귀하게 잘생긴 아기였다. 아이고나 귀여워라. 네가 내 동생이니? 그러나 순간 채연의 마음엔 동시에 아기를 향한 강한 미움이 치솟았다. 너 때문에 엄마가 학교도 못 오고 난 너무 외롭단 말이야. 넌 하필 왜 이럴 때 태어났니? 혼자 중얼거리며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가 움찔 몸을 움직였다. 채연은 질에 놀라 얼른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잠에서 깨어난 아기가 작은 얼굴을 찡그리며 울음소리를 내었다. 생각보다 다루기가 힘들고 팔이 아파왔다.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나름 달래보려 애를 썼으나 어인 일로 아기는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엄마, 빨리 좀 나와봐요. 짜증과 힘겨움에 지친 채연은 방을 벗어나 욕실로 다가가며 숨가쁘게 어머니를 불렀으나 아기는 더욱 자지러지게 울어댈 뿐이었다. 에이, 그만 울어. 그만 울라니까. 채연은 가느다란 두 팔로 꼭 안고 있던 아기를 그만 덜컹 마루 밑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아기를 향한 한 가닥 미운 마음이 폭발하듯 그런 행동을 낳은 것인지 팔에 힘이 빠져 생긴 돌발적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강보에 쌓인 채 마루 밑으로 떨어진 아기는 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놀라 바둥거리는 몸짓이 너무도 가엾고 애처로워 채연은 순간 마루에서 뛰어내려 떨어진 아기를 품에 안았다. 목욕을 마친 어머니가 헐레벌떡 욕실로 나오며 놀라 물었다. 동민이가 와 이래 우노. 얼라를 마루에서 떨쳤드나? 야꾸나, 큰일 났대. 어머니는 젖은 몸으로 아기를 담싹 보듬어 안으며 사색이 다 된 얼굴로 몸을 떨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신기하게도 순간 울음을 뚝 그쳤다. 어머니의 따스하고 아늑한 품, 그 채취에 안도한 것일까? 실은 67살 채연 또한 어머니의 품이 그립긴 마찬가지였음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걸 알지 못했다. 어머니에겐 오직 동민의 존재만이 전부일 뿐이었다. 동민이 겨우 서너 살 되던 때부터 어머니는 당신 뱃속의 아이 재민까지 포함 5 아이들을 쭉 앞세우곤 공중 목욕탕을 가곤 했는데 그 전경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만삭으로 잔뜩 부어오른 배로 동민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왕자를 위한 시녀들처럼 각자의 목욕용품과 대야를 든 세 딸을 나란히 앞세운 긴 행렬은 예의 남의 이목을 끌기 십상이었으나 어머니는 상고로 밀어올린 뒤통수가 깎아놓은 밤톨처럼 예쁜 아들내미와 함께하는 한 전혀 남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딸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 어쩌다 상고머리 머슴애라도 발견할 때면 한사코 그애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 채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예전의 그 애련한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어쨌든 동민은 그렇게 새 누나의 왕자로 자라났다. 그에 대한 부모, 형제, 주위의 사랑과 기대, 위상이 그러했다. 더구나 맑은 시내에서 헤엄치는 엄청난 크기의 대어를
창으로 꽉 집어 잡고 보니 물고기 배 위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생생한 스토리에 태몽을 갖고 태어난 까닭인지 어려서부터 점잖고 의젓하고 어질기가 뭔가 남달라 더욱 집안에 기대를 모았다. 동민의 다음으로 태어난 둘째 재민이만 해도 어머니가 그토록 염원하던 똑같은 아들이긴 했으나 첫아들 동민에 비하면 주위의 애정과 관심이 비할 바가 못되었다. 순탄히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사랑과 호의를 얻어 줄곧 반장을 도맡아 해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소풍날이면 늘 사업에 바쁜 아버지였으나 모든 일을 제치고 운전기사 딸린 자가용을 몰아 동민의 소풍을 따라갔다. 먼 발치에서 아들의 리더십을 관찰하고 아이의 노는 양을 구경하고 싶은 부성애의 발로였다. 그것은 세 딸들에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저 놀랍기만 했다. 초등학교만 해도 주소까지 위장하여 당시 장안에서 제일 명문으로 이름난 학교에 넣었을 만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열성은 대단했다. 아들이란 아버지에게 절대 밑빠진 독이 아닌 밑이 아주 튼실한 갑오와도 같은 존재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러한 양을 지켜보는 채연의 마음엔 항상 무언가 근원 모를 불안한 기운이 싹트곤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 너무도 꽉 차 더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란 늘 어딘가에서 그 한 귀퉁이가 부서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기에 미상불 그토록 밑든든한 존재를 남긴 채 어느 날 와르르 그만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갑작스런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가 돌연 세상을 뜨고 마는 불행이 덮쳐온 것이다. 채연이 대학 3학년이던 여름방학 그쯤이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파르르한 까까머리의 동민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조그만 손으로 제주잔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채연은 눈물이 솟고 가슴이 미어졌다. 생활력 없고 나약한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매일이다시피 자리 보존한 채 누워 상실감과 우울 증세로 병원을 드나들었다. 언니 시연이 결혼한 후 사실상 집안의 맞이가 되고만 격이었으나 채연은 한사코 밖으로만 나돌며 집안의 우물한 분위기는 애써 외면했다. 동생 미연이 조용히 집에 머물며 동생들 위해 밥 짓고 반찬 등속을 마련하는 동안 채연은 친구들과 어울려 마냥 나돌아다니며 놀기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채연이 늦도록 놀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파 누워있고 미연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훌쩍이고 있었다. 미연은 어머니가 아파 동생들이 저녁도 못 먹고 있다며 눈물을 질금거렸다. 다시를 낸 국물에 된장을 풀어 쇠고기, 감자, 호박 등을 썰어놓고 찌개를 끓이는 미연의 모습이 너무도 얌전하고 조신하여 채연은 감탄했다. 셋째 딸 미연은 천상 여자였다. 언닌 집안이 이 꼴인데 대체 어딜 쏘다니다 이제 오는 거야. 그러고도 마음이 편해? 동생들은 군건 말건 조금치도 관심 없지. 혼자서만 신나면 되는 거야? 미연은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채연을 쏘아보며 격분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채연은 그날 저녁도 굶은 채 슬그머니 자신의 방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젊디 젊은 하얀 소복 차림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한없이 흐느껴 올 동안에도
채연은 저 혼자 공원묘지를 거닐며 이웃한 유택의 각양각색 사연을 담은 묘비명이며 저마다의 분위기로 묘소를 가꾼 애틋한 손길 등을 느끼며 감동하는 별난 딸이었다. 그런 딸의 모습이란 슬픔에 빠진 어머니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다. 윤하로 한창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아버지의 유택 바로 옆 젊은이의 묘소에 다소곳이 한 송이 꽃을 바치는 어이없는 채연의 모습을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 어린 눈길로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참으로 어안이 벙벙한 듯한 슬프고도 망연한 눈길이었다. 누난 지독히도 현실감 없고 몽환적이야. 동민은 종종 채연을 향해 그렇게 말하며 무언가 잔뜩 우려의 빛을 드러내곤 하는 조숙한 아이였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일찍 철이 든 탓이었을까. 또래에 비해 유독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가히 집안의 기둥이라 할 만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밑 빠진 독이 아닌 밑 튼튼한 독임이 틀림없었다. 남편을 잃은 후 한동안 헤아릴 길 없는 슬픔에 잠겼던 어머니는 어느 날 호련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모든 것을 중학생이 된 큰아들에게 걸듯 온갖 정성을 동민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다. 쪽집게 선생들을 찾아내 과목별 과외학습을 시키는가 하면 아예 집에 학원을 차려 상위권 학생 중심의 전과목 특별 수업을 받도록 조치했다. 집안엔 늘 교사와 학생들이 들락거렸고 여대생인 채연 또한 그 한 몫을 맡아 학생들의 시험 감독이며 청소 등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어야만 했다. 과잉 교육열, 과잉 열성이 아닐 수 없었다. 하긴 딸들에게도 행여 아버지 없이 자라 기가 죽으랴 평소 알뜰히 모아온 쌈짓돈을 헐어 철따라 채연 미연에게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주곤 하는 어머니의 성향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 사후 그의 회사 명예이사직을 맡아 얼마간의 월급이 지급되는 상태이긴 했으나 이상하게도 어머니에겐 늘 뭔가 여윳돈이 있어 돈엔 크게 쪼들리질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건 아무래도 어머니 그녀만의 독특한 삶의 비법이라 할 만했다. 동민은 그러나 소위 말하는 그 학교운 시어문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다. 위장 전입으로 명문 D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는 무시험 추첨 입학제라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결과 하필이면 집에서 가장 멀고 다니기 힘든 중학교로 배정된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중학 시절 3년 내내 우등생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하여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모은 동민이었으나 명문 애수고 입시에 실패, 2차 고교를 가게 된 것도 설명이 힘든 일이었다. 집에 학원을 차리다시피 그토록 열성을 피운 어머니의 공은 결국 무의로 끝났고 동민은 다시 통학이 먼 2차 고교를 다녀야만 했으니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시리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쩜 그 후로도 계속된 동민의 연이은 입시 실패는 필시 주위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결론이긴 했으나 당시로선 그 누구도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좌절감에 휩싸였다. 일테면 동민은 가족 모두에게 있어 아들, 동생이기 이전에 아버지를 대신한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대주의 존재였다.
그 점이 바로 동민에겐 너무도 과중한 심적 부담이며 무거운 짐일 뿐임을 그땐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예컨대 동민이 고 입시에 실패하던 날 가족 전원이 모두 식음을 전폐한 채 눈물바람으로 며칠간 바깥 출입을 삼갈 정도였으니 알만한 일이었다. 채연이 헤아리기에 자신이 동민을 위해 눈물 흘린 건 그때가 아마도 두 번째였다. 아니, 아버지를 잃고 제주잔 돌리던 애처로운 모습에 혼자 눈물 삼켰던 것까지 치자면 어쩜 딱히 두 번째라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암튼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다. 집에서 가까운 S교고로 찾아가 교문에 써붙인 합격자 명단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동민의 이름 석자가 없자 채연의 눈에서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구에게선가 세게 뺨이라도 맞은 듯 더없이 분하고 서러운 기분이었다. 그날은 이미 출가한 시험까지 달려와 세 누나가 모두 함께 울었다. 동생의 불운이나 굳은 일에 그저 늘 눈물이나 보탤 뿐인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오직 빈 독의 존재일 뿐인 누나들. 할 일 없이 울다 보면 때론 스스로가 더없이 한심하단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눈물을 거두며 망연함에 빠지는 건 바로 그런 까닭인지도 몰랐다. 거슬러 오르면 채연이 동민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 것은 도합 6번쯤으로 기억이 된다. 채연이 동민을 위해 흘린 6번의 눈물. 그 첫 번째가 동민과의 첫 상면에서 흘린 알 수 없는 눈물에 이어 두 번째가 이미 앞서 언급한 바 동민이 대망의 명문 S고교 입시에 떨어졌을 때였고, 세 번째 울음은 그로부터 3년 후 동민이 대입시에 낙방하던 날 그날의 일이었다. 그땐 이미 결혼하여 시골의 시댁에 머물고 있을 때였는데 합격자 발표날 아침 친정으로 살짝 전화를 걸어 알아본 즉 동민의 낙방 소식을 알게 되었다. 구정 즈음이라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시댁에 좀채 융화가 잘 안 되는 신산한 심경과 절해 고도에 갇힌 듯한 외로움이 뒤섞인 처연한 눈물이었다. 어찌하여 동생의 대입시 낙방이 출가한 채연까지 그토록 슬픔과 상심에 적게 하는지 그 까닭은 잘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날 채연은 마음이 저리고 아파 줄곧 눈물을 흘렸다. 동민은 끝내 재수까지 하였으나 다음 해도 원하는 대학에 또 떨어졌다. 그리하여 아쉽게도 결국 2차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다는 H대 공대에 입학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딸 줄 알았던 동민에 대한 어머니의 실망은 대단했고 세 누나들 또한 그에 대한 기대가 다소 허물어지긴 했으나 그 후 적어도 채연네 가족 간의 H대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에 버금가는 우수한 대학으로 격상되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동민으로 인해 네 번째 눈물 흘린 것은 그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겠노라 제법 비장한 결의를 털어놓은 그날이었다. 동민은 대학을 들어간 직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자친구와 긴 세월을 여일이 사귀어 오고 있었는데 동갑내기라 여자 측의 나이 부담도 있고 되도록이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다소 뜨악한 편이었다.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집안의 장손이니만큼 좀 더 책임을 갖고
결혼 문제를 보다 신중히 고려했음 하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민은 어머니와 누나들 앞에서 생전 처음 눈물까지 내비치며 자신의 뜻을 끝내 굽히려 하지 않았다. 장손이 무슨 죄입니까? 말끝마다 장손. 이제 그 소리 좀 제발 그만들 하세요.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해오는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를 비롯한 세 누나들은 잠시 망연한 얼굴이 되었고 이윽고 어머니가 울컥 눈물을 보이자 그것이 신호이듯 그만 세 누나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딱히 설명할 수 없었으나 모두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아려운 때문이었다. 채연의 5번째 울음은 D건설 소속의 동민이 결혼 후 열사의 먼 나라 그 뜨거운 사막의 수로 공사를 위해 리비아로 떠나던 날의 공항에서였다. 출발 아침, 동민의 젊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배웅 나와 그리 썰렁하지만은 않은 환송이라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었으나 왠지 새 누나의 대표로 전송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채연은 한아름의 꽃을 안고 서둘러 공항으로 나갔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렴. 이별의 순간 채연은 그저 담담히 그리고 의연히 동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다. 이어서 채연과 힘차게 악수를 나눈 동민이 짐이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출국 게이트를 빠져나가며 스르륵 열린 문 사이로 힘껏 손을 흔들어 보였다. 순간 동민의 미소가 우는 듯 웃고 있는 듯한 뭔가 묘한 느낌의 미소라는 생각과 함께 게이트의 문이 곧 닫히고 말았다. 그가 견뎌야 할 뜨거운 사막에서의 나날들. 이제 가면 그는 언제 오나. 순간 채연의 눈에서 후루룩 눈물이 떨어졌다. 이런 너무도 황당하고 민망한 기분에 채연은 급히 눈물을 감추며 황황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리곤 마지막 6번째의 것이 바로 오늘 밤에 흘린 눈물이었다. 동민이 이렇듯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불쑥 채연의 집을 들르는 일은 좀채 없는 일이라 그를 배웅하는 채연의 마음은 못내 석연찮았다. 노가다판 건설회사에 술상무 노릇 10수년째, 술이라면 이제 어지간히 이력이나 동민의 주량 꽤나 만만찮음은 채연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유독 몸을 제대로 못 가누며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뭔가 심상찮은 일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자영 올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나? 택시 타고 가렴. 내가 잡아줄게. 채연이 동민을 바래다 주려 아파트 정문까지 따라 나서며 걱정스레 말했다. 채연의 남편 또한 한술 하는 남자라 툭하면 과음으로 늦게 일수여서 동민을 계속 잡아둘 순 없긴 했으나 과일과 차 한 잔만으로 그대로 보내기엔 뭔가 좀 속이 아렸다. 휘청거리며 걷던 동민이 아파트 정원 벤치에 털썩 몸을 앉히며 담배 한 개피를 꺼내 입에 물었다. 누나,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초가을 밤 서늘한 바람결에 흩어지는 머리털을 쓸어올리며 동민이 입을 열었다. 훅 뿜어내는 담배 연기 사이로 바라보이는 옆얼굴이 더없이 처연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저 오늘부로 D건설 그만뒀어요. 마지막 출근 날이었는데 끝까지 깔끔히 마무리하고 나와 혼자 술 한잔 했어요. 쓸쓸한 미소를 삼키며 동민이 말했다. 아니, 왜? 채연은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마음이 아려 눈물이 났다.
그럴 때 누나가 아닌 형이라면 거나하게 술 한잔 나누며 뭔가 훨씬 힘이 되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일 수 있으련만. 누나, 임원의 뜻 알아요? 임원이란 임시 직원의 준말이에요. 정무에서 더 이상 진급 못할 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저 부사장 승진해서 제외됐어요. 다른 곳 어느 계열사 부사장으로 발령이 나긴 했는데 그게 곧 계륵인 거죠. 오늘 깨끗이 사직서 낸 후 4옥 맨 꼭대기 25층에서부터 1층까지 전 직원들에게 일일이 고별 인사를 하곤 당당히 걸어 나왔어요. 잘했죠, 누나? 끝까지 꼭 참고 의연히 작별하려 했는데 그만 정든 여직원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저도 그 순간은 그만 눈물이 나서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네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친 회사인데 완전 토사구팽 아니니? 넌 아직 젊고 한창 일할 나이고 회사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채연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크건 작건 공사의 수주 때마다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피마르는 로비의 전쟁터에서 술상무로 버텨온 존재이며 또한 젊음에 한때 열사의 나라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의 완공을 위해 오랜 세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힘겨운 세월을 견뎌온 그가 아닌가. 너무 상심 말아요, 누나. 대기업 임원이면 직장생활 거의 다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더 이상은 욕심이고 물론 이번에 승진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몇 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오너의 입장에선 또 그 나름의 고뇌와 애로가 있겠죠. 자영이 집에 있었담 이런 일 먼저 겪은 인생 선배랑 술 한잔 할까 싶어 왔는데 누나, 자영 좀 잘해드려요. 직장생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술, 담배 끊으라고 너무 뭐라 하지만 말고 그냥 편하게 좀 해줘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동민이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늦었다. 택시 잡아줄게. 자신의 할 일은 오직 그 일뿐인 듯 채연은 택시를 잡아주기 위해 아파트 정문을 지나 한 길로 따라 나섰다. 가슴을 가득 메어오는 자탄과 슬픔에 그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차올라왔다. 어린 시절 아기 부처같이 단아하고 준수하던 동민은 어느새 한창 나이를 지난 중년의 중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까닭에 고부간의 갈등 속 늘 마음고생 심할 동민의 가슴은 아마 그 속이 숯검정처럼 새까맣게 그을렸을 거라고 채연은 혼자 그런 상상을 하며 마음을 졸였다. 늘 확 피질 못하고 술에 절어 사는 동민의 거무스름한 낯빛이 그걸 증명한다고 채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동민의 아내, 그러니까 채연의 올케는 정물처럼 조용한 여자였다. 말 없고 차분한 성품에 여리고 고운 외양이 어느 모로 보나 여자 그 자체임을 느끼게 하는 유형이었다. 더구나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와 조신한 면모가 몸에 배어 밝고 활달한 데라고는 없는 그늘진 모습이라 손이 시누이로서 채연은 그 점이 늘 안쓰러웠다. 때문에 어쩌다 어머니가 고부간의 소소한 갈등을 호소해 올 때면 다정히 어머니를 위로하곤 하는 시연 미영과는 달리 채연은 버럭 성을 내며 매번 딱한 올케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었다. 넌 꼭 풀세기 같다. 늘 사람 마음을 콕콕 찔러대고. 그래도 딸년이라고 찾아온 내가 잘못이지. 그럴 때면 그의 눈물바람을 하곤 기운 없는 모습으로 다시
아들집인 동민에게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채연에게 가슴 미어지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나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동민은 당신의 모든 것, 사랑이란 그 모든 걸 다 품어안고 그저 참고 참아내고 견디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채연은 눈물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내일 뿐이었다. 아파트 정문 앞 대로 저편에서 표시등에 환하게 불을 밝힌 택시가 달려오고 있었다. 누나, 그만 들어가세요. 저기 빈 택시 오는데 타고 갈게요. 동민이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휘휘 손을 내저 택시를 불러 세웠다. 채연이 얼른 앞좌석의 문을 열고 기사에게 돈을 내밀며 말했다. 옥수동 피 아파트로 가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리곤 뒷좌석에 앉은 동민을 향해 말했다. 조심해서 가라. 힘내고. 쾅 택시 문을 닫아 동민을 보내며 채연은 겨우 힘없이 그 말만을 했을 뿐이었다. 마음이 아리고 가슴이 먹먹해와 도무지 무어라 말이 이어지질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까닭없이 동민이 안쓰럽고 가엾단 생각에 채연은 계속 눈물이 났다. 외롭고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누나, 밑빠진 독, 역시 아버지 말씀대로 밑빠진 독일 뿐인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한심하고 딱해 채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동민을 태운 택시가 사라진 어두운 밤의 거리에서 채연은 그렇게 한참을 울며 서 있었다. 그것이 동민을 위해 흘린 채연의 6번째 눈물이었다. 김현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그 여자의 6번째 눈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